인천국제공항의 밤은 낮보다 화려했지만 한서윤에게는 그저 도망치고 싶은 거대한 감옥일 뿐이었고, 그녀가 선택한 런던행 비행기는 유일한 탈출구였다. 퍼스트 클래스의 안락한 좌석에 몸을 파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심장은 찢겨나간 듯한 통증으로 인해 불규칙하게 요동치고 있었는데, 이는 10년을 바친 사랑과 커리어를 동시에 잃어버린 여자가 감당해야 할 비참한 대가였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불빛들이 마치 그녀를 비웃는 것처럼 느껴져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창덮개를 거칠게 내렸고, 흐르지 않으려 애썼던 눈물이 결국 창백한 뺨을 타고 소리 없이 흘러내려 그녀가 입고 있는 고급스러운 실크 블라우스 위로 툭툭 떨어졌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한 오늘을 잊기 위해 필사적으로 눈을 감았지만, 머릿속에는 여전히 약혼자였던 박민석이 다른 여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비릿한 미소를 짓던 그 순간이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헬리오스 그룹의 젊은 총수이자 냉철한 판단력으로 전 세계 재계를 뒤흔들고 있는 강태준은 방금 막 기내에 탑승하여 자신의 지정좌석에 거칠게 서류 가방을 내려놓았다. 그는 이번 런던 출장에 그룹의 사활이 걸린 거대 합병건의 성패가 달려있었기에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고, 주변의 사소한 소음조차 용납할 수 없는 날선 상태였다. 그러나 그의 옆 좌석에는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이며 청승맞게 울고 있는 한 여자가 앉아 있었고, 태주는 미간을 찌푸리며 승무원을 불러 자리를 바꿔달라고 요구하려 했으나 곧 이륙 사인이 켜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불쾌한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 앉아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쳤다. 그는 감정 따위에 휘둘려 공공장소에서 눈물을 보이는 부류의 인간들을 가장 경멸했기에 옆자리 여자의 존재 자체가 그의 완벽주의적 성향을 건드리는 불순물처럼 느껴졌다. 비행기가 굉음을 내며 활주로를 박차고 올라가 안전고도에 접어들자 기내 조명이 은은하게 바뀌었지만, 강태주만은 예외적으로 개인 독서 등을 켜고 복잡한 재무제표와 계약서들이 산더미처럼 쌓인 테이블 위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수천억 원이 오가는 숫자의 미로 속에서 상대방이 숨겨놓았을지도 모르는 함정을 찾아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지만, 며칠 밤을 새운 탓인지 글자들이 점차 흐릿하게 보이며 강철 같던 집중력이 급격히 흐트러지기 시작했다. 수행비서들이 검토를 마쳤다고 보고한 서류였지만, 그는 타인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성격 탓에 직접 모든 항목을 재확인해야만 직성이 풀렸고, 이는 그가 젊은 나이에 그룹의 정점에 오를 수 있었던 원동력이자 동시에 그를 갉아먹는 독이기도 했다. 결국 그는 잠시 머리를 식히기 위해 독한 위스키 한 잔을 주문한 뒤 그대로 좌석에 등을 기대고 잠깐 눈을 붙였는데, 테이블 위에는 1급 기밀인 합병계약서의 초안이 무방비하게 펼쳐져 있었다. 옆 좌석에서 들려오던 규칙적인 타자 소리가 멈추고 남자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오자 한서윤은 젖은 눈가를 손수건으로 닦아내며 멍하니 시선을 돌리다가 우연히 남자의 테이블 위에 펼쳐진 서류를 보게 되었다. 평소라면 남의 서류 따위는 거들떠보지도 않았겠지만, 서류 상단에 적힌 낯익은 기업 이름과 복잡한 수치들이 그녀의 본능적인 분석 감각을 자극했고, 자신도 모르게 시선이 그곳에 고정되었다. 그것은 그녀가 전 약혼자와 함께 밤을 새워가며 연구했던 적대적 인수합병 방어 전략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치명적인 계산 오류가 숨어 있어 이대로 계약을 체결했다가는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을 것이 뻔히 보이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 박민석이 훔쳐간 그녀의 아이디어가 왜곡되어 이 낯선 남자의 서류에 등장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눈앞에 보이는 명백한 오류는 완벽주의자인 서윤의 신경을 긁어대며 참을 수 없는 충동을 일으켰다. 직업병이라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것이어서 한서윤은 자신이 처한 비참한 상황조차 잊은 채 홀린 듯이 핸드백에서 붉은색 만년필을 꺼내들었고, 잠든 남자의 눈치를 살필 겨를도 없이 서류 위로 손을 뻗었다. 그녀의 가늘고 긴 손끝은 망설임 없이 종이 위를 미끄러지며 잘못된 리스크 평가 항목에 붉은 줄을 긋고, 여백에는 정교한 수정 수식과 함께 상대 기업의 허점을 찌를 수 있는 대체 조항들을
빠르고 간결한 필체로 써내려갔다. 그것은 단순한 낙서가 아니라 수년간 월스트리트와 여의도 증권가, 뒷면에서 전설적인 전략가로 불리던 그녀의 천재성이 응축된 완벽한 솔루션이었으며, 그녀는 붉은 잉크가 번지는 것을 바라보며 배신당한 자신의 능력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묘한 희열을 느꼈다. 서유는 마지막 마침표를 찍고 나서야 자신이 낯선 남자의 기밀 서류에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닫고 숨을 멈췄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때 잠에서 깬 강태주가 몽롱한 의식 속에서 누군가 자신의 서류에 손을 대고 있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반사적으로 여자의 손목을 낚아채듯 거칠게 잡아 끌었다. 그는 자신의 허락도 없이 중요 기밀 서류를 훔쳐보았다는 사실에 격분하여 독서를 퍼부으려 했으나 시선이 서류에 머무는 순간 그의 입에서 나오려던 말들은 목구멍 안으로 다시 삼켜졌다. 붉은 잉크로 난도질당한 계약서는 처음에는 훼손된 것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그 수정사항들은 그가 수십 명의 법무팀 변호사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도 풀리지 않았던 난제를 단 몇 줄의 수식으로 명쾌하게 해결하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암흑 속에서 헤매던 그에게 던져진 구원의 동아줄과도 같았기에 태주는 분노와 경이로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말을 잇지 못했다. 태주는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천천히 고개를 들어 자신에게 잡힌 손목의 주인을 바라보았는데, 방금 전까지 울고 있던 유약한 여자는 온데간데 없고 그곳에는 차갑고 지적인 눈빛을 가진 전문가가 앉아 있었다. 서유는 잡힌 손목이 아파왔지만 비명을 지르는 대신 태주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그가 놓치고 있었던 조항의 치명적인 허점을 냉정하게 지적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낮지만 확신에 차있어 태주를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당신이 이대로 계약을 진행한다면 헬리오스는 3분기 안에 유동성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는 그녀의 경고는 너무나도 정확해서 태주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두 사람의 운명이 얽히기 시작한 순간이었으며 1만 미터 상공의 폐쇄된 공간에서 시작된 이 기묘한 인연은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폭풍의 서막에 불과했다. 강태주는 잡고 있던 그녀의 손목을 천천히 놓아주었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그녀에게 고정된 채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고, 방금 전의 무례함에 대해 사과하기보다는 그녀의 정체를 파악하려는 탐색전으로 분위기가 급변했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여행객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고 경쟁사에서 심어놓은 산업 스파이일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었지만, 스파이가 굳이 적의 실수를 바로잡아줄 리 없다는 모순 때문에 혼란스러웠다. 태주는 넥타이를 조금 더 느슨하게 풀며 자세를 고쳐 앉았고, 탁자 위에 놓인 수정된 서류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리며 그녀에게 도대체 누구이며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물었다. 하지만 서유는 그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창가로 고개를 돌리며 자신의 행동이 주제 넘었다면 사과하겠지만 그 수정안이 당신을 구했다는 사실만은 변하지 않는다고 차갑게 대꾸했다. 서윤의 태도는 오만해 보일 수도 있었지만 태주는 오히려 그 당당함에서 묘한 매력을 느꼈고, 지금까지 자신의 앞에서 굽신거리거나 아양을 떨던 수많은 사람들과는 확연히 다른 그녀의 태도에 흥미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는 평소 사람을 믿지 않고 오직 능력과 결과물만을 신뢰하는 철저한 성과주의자였기에 그녀가 흘렸던 눈물 따위는 이미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고 오직 그녀가 보여준 압도적인 실력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태주는 그녀가 사용한 붉은 만년필이 몽블랑의 한정판 모델이라는 것을 알아차렸고, 그것이 단순한 과시용이 아니라 오랜 시간 사용자의 손에 길들여진 전문가의 도구임을 간파했다. 그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 승무원에게 새로운 위스키 2잔을 주문했고, 거절하려는 듯한 그녀의 눈빛을 읽고는 이것은 감사의 표시가 아니라 비즈니스 제안을 위한 서막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라는 단어에 서윤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는데, 그것은 그녀가 가장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증오하게 된 단어였기 때문이었고, 박민석이 그녀의 연구를 훔쳐가며 내뱉었던 말이기도 했다. 그녀는 태주가 내미는 위스키 잔을 무시하려 했지만 좁은 기내에서 계속되는
그의 집요한 시선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체념한 듯 잔을 받아들었다. 독한 알코올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긴장했던 신경이 조금은 이완되는 듯 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은 채 태주가 무슨 꿍꿍이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려 애썼다. 태주는 서류의 특정 부분을 가리키며 그녀가 수정한 방식이 일반적인 재무 공식과는 다른 매우 독창적인 알고리즘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혹시 케임브리지 학파에 이론을 적용한 것이냐고 날카롭게 질문했다. 서유는 자신의 배경이 드러날까봐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곧 평정심을 되찾고 그것은 학파의 이론이 아니라 실전에서 수없이 깨지고 부딪히며 체득한 생존의 법칙이라고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대답은 태주의 예상 범위를 벗어난 것이었지만 그 모호함이 오히려 그녀에 대한 호기심을 증폭시켰고 그는 이 수수께끼 같은 여자가 가진 잠재력을 모조리 파헤치고 싶다는 정복욕을 느꼈다. 태주는 그녀에게 자신이 현재 직면한 딜레마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인 조언을 구하려 했으나 서유는 피곤하다는 핑계로 대화를 단절하고 다시 안대를 착용하며 세상과의 소통을 거부했다. 하지만 태주는 그녀가 잠들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녀의 머릿속에서도 방금 전의 상황이 끊임없이 재생되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기내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고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는데 이는 단순한 남녀 사이의 감정이 아니라 먹이사슬의 정점에 선 포식자들끼리 서로를 알아보는 본능적인 감각과도 같았다. 태주는 다시 서류로 시선을 돌려 그녀가 남긴 붉은 글씨들을 하나하나 곱씹으며 읽어내려갔고 그 속에 담긴 통찰력이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해답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만약 이 여자가 자신의 편이 된다면 헬리오스 그룹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런던에 도착하는 즉시 그녀의 신상을 조회해보라고 비서실에 지시할 문자를 미리 작성해 두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그녀가 바로 그가 그토록 경계하던 경쟁사의 비밀, 병기이자 그림자 전략가인 고스트였다는 사실을 말이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비행기가 난기류를 만나 가볍게 흔들리자 서유는 얕은 잠에서 깨어났고 무의식적으로 옆자리를 확인했는데 태주는 여전히 깨어있는 채로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화면 불빛에 비친 그의 옆얼굴은 조각처럼 차갑고 단단해 보였지만 미간에 잡힌 깊은 주름은 그가 짊어지고 있는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서유는 그 모습에서 묘한 동질감을 느꼈는데 그것은 박민석에게 배신당하기 전 자신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고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달려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고독한 아우라였다. 그녀는 다시 눈을 감으려 했으나 태주가 갑자기 낮은 목소리로 당신의 수정한 덕분에 함정을 피했다며 고맙다는 말을 건넸고 예상치 못한 그의 감사 인사에 서윤의 마음 한구석이 작게 일렁였다. 태주의 감사는 빈말이 아니었고 그는 실제로 그녀의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계약서의 주요 조항들을 전면 재검토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숨겨둔이면 계약의 실마리를 찾아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는 이 놀라운 우연이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운명적인 필연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고 런던에 도착하기 전까지 그녀를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서유는 다시는 누군가에게 이용당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한 상태였기에 태주의 호의를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의 제안이 무엇이든 거절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두 사람의 생각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었지만 목적지가 같은 비행기 안에 갇혀 있다는 사실은 그들이 결코 서로를 쉽게 지나칠 수 없음을 의미했다. 그때 퍼스트 클래스 전용 갤리 쪽에서 승무원들의 다급한 속삭임과 함께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려왔고 평온하던 기내 분위기가 순식간에 어수선해지기 시작했다. 예민한 감각을 지닌 태주는 즉시 고개를 들어 소리가 난 방향을 주시했고 서윤 역시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켜 상황을 살폈는데 승무원 한 명이 바닥에 주저앉아 떨고 있는 모습이 시야에 들어왔다.
단순한 실수로 인한 소동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한 태주는 경호원을 호출하려 했으나 기내 통신 시스템에 일시적인 장애가 발생했는지 인터폰이 작동하지 않았고 상황은 예상보다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비행사고가 아니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혼란일 가능성이 높았고 그 표적은 10중 8구 이 비행기에 탑승한 가장 중요한 인물인 강태주 자신일 것이었다. 기내의 고요를 찢어발기는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퍼스트 클래스의 정적을 깨뜨렸고 승무원들이 황급히 갤리 쪽으로 뛰어가는 발소리가 다급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앞쪽 좌석에 앉아있던 중년 남성이 바닥으로 쓰러져 거품을 물고 발작을 일으키고 있었는데 그의 몸부림은 단순한 응급 상황이라기에는 지나치게 격렬하여 주변 승객들을 공포에 몰아넣기에 충분했다. 강태주는 미간을 찌푸리며 상황을 주시했고 그의 경호를 담당하던 보안팀장이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환자 쪽으로 이동하며 상황 통제를 시도했다. 기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승무원들이 의료 장비를 챙기느라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이 기체의 조명이 불안하게 깜빡거리며 긴장감을 고조시켰는데 이는 마치 앞으로 닥쳐올 더 큰 위협을 예고하는 전조와도 같았다. 한서윤은 소란스러운 와중에도 침착함을 유지하며 쓰러진 남성을 유심히 관찰했는데 그녀의 예리한 눈썰미는 남자의 발작 연기에서 미세한 부자연스러움을 포착해냈다. 남자는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시선만은 집요하게 승무원들의 동선과 보안 요원의 위치를 쫓고 있었고 이는 그가 실제로 위급한 상태가 아니라 누군가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양동, 작전을 수행 중임을 암시하고 있었다. 서윤의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고 그녀는 본능적으로 시선을 돌려 이 혼란을 틈타 움직이는 또 다른 그림자를 찾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예상대로 승객들의 시선이 환자에게 쏠린 사이 낯선 승무원 복장을 한 여자가 태주의 좌석 쪽으로 은밀하게 접근하고 있었다. 강태주는 보안팀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자신의 노트북 화면을 급히 닫으려 했으나 기체가 난기류를 만나 심하게 요동치는 바람에 중심을 잃고 좌석 팔걸이를 꽉 붙잡아야만 했다. 그때 물잔을 쟁반에 받쳐든 여승무원이 태주의 곁으로 다가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괜찮으시냐고 물었지만 그녀의 다른 한 손은 태주의 재킷 안주머니에 있는 개인 서버 접속용 보안키를 노리고 있었다. 태주는 흔들리는 기체 때문에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그녀의 은밀한 움직임을 미처 감지하지 못했고 그녀의 손끝이 태주의 재킷에 닿으려는 찰나였다. 서윤은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하고 안전벨트를 풀며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그녀의 움직임은 비행기의 요동침마저 계산에 넣은 듯 빠르고 정확했다. 서윤은 비틀거리는 척하며 여승무원과 태주 사이로 몸을 던졌고 손에 들고 있던 탄산수 잔을 실수인 척 여승무원의 쟁반 위로 쏟아부으며 그녀의 시야를 방해했다. 차가운 액체가 쏟아지자 여승무원은 짧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고 그 틈을 타 서윤은 태주의 앞을 가로막아서며 그를 보호하는 위치를 선점했다. 여승무원의 눈빛이 순식간에 살기등등하게 변하며 서윤을 노려보았는데 그것은 서비스직 종사자의 눈빛이 아니라 훈련받은 킬러의 차가운 눈빛이었다. 태주는 그제야 상황이 단순하지 않음을 깨닫고 자세를 바로잡으며 서윤의 등 뒤에서 날카로운 시선으로 상대를 응시했는데 쏟아진 물에 젖은 여승무원의 소매 끝에서 소형 데이터, 해킹 단말기가 삐져나와 있는 것을 발견했다. 기내 방송에선 기장님의 다급한 목소리로 난기류 통과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지만 퍼스트 클래스 안에선 소리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고 공기는 폭발 직전의 화약고처럼 팽팽했다. 쓰러져 있던 남자는 여승무원의 작전이 실패로 돌아간 것을 눈치채자마자 거짓말처럼 발작을 멈추고 바닥을 박차고 일어나 보안 요원을 향해 몸을 날렸다. 좁은 기내 통로에서 육탄전이 벌어졌고 보안팀장은 기습적인 공격에 잠시 주춤했지만 곧바로 프로다운 대응으로 남자를 제압하려 애썼다. 하지만 놈들은 2인조가 아니었고 이코노미 클래스와 연결된 커튼 뒤에서 또 다른 건장한 사내들이 튀어나와 좁은 통로를 점거하며 태주를 향해 쇄도해 오기 시작했다. 강태주는 헬리오스 그룹의 후계자로서 수많은 위협을 겪어왔지만 상공일만 미터의 밀폐된 공간에서
조직적인 습격을 받는 것은 처음이었기에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그는 서윤을 자신의 뒤로 밀치며 나서려 했지만 서윤은 오히려 태주의 어깨를 눌러 앉히며 지금 당신이 나서면 놈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라고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경고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묵직한 유리병을 거꾸로 쥐고 방어 태세를 갖추었는데 그 모습은 펜대를 굴리던 전략가가 아니라 전장의 한복판에 선 여전사의 모습과 다름없었다. 서윤은 놈들의 목표가 태주의 신변 확보가 아니라 그가 가진 합병 관련 기밀 데이터를 탈취하여 헬리오스를 무너뜨리는 것임을 정확히 간파하고 있었다. 습격자 중 리더로 보이는 자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태주에게 순순히 노트북과 보안키를 넘기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고 협박했지만 태주는 코웃음을 치며 거절의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자 리더는 눈짓으로 부하들에게 공격 신호를 보냈고 칼을 든 괴한이 서윤과 태주를 향해 달려들었는데 좁은 공간 탓에 피할 곳이 마땅치 않았다. 태주가 반사적으로 팔을 들어 막으려던 순간 서윤이 믿을 수 없는 속도로 괴한의 팔목을 낚아채 관절을 비틀어버렸고 괴한은 비명과 함께 손에 든 흉기를 떨어뜨렸다. 서윤은 단순히 힘으로 제압한 것이 아니라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는 고도의 호신술을 구사했는데 이는 그녀가 과거에 특수교섭 및 위기상황 대응 훈련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움직임이었다. 놀란 것은 습격자들뿐만 아니라 강태주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그는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비현실적인 상황에 잠시 넋을 잃고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방금 전까지 시련의 상처로 울고 있던 여자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무장한 괴한을 제압하는 모습은 그에게 엄청난 충격과 함께 알 수 없는 전율을 안겨주었다. 서윤은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길 새도 없이 다음 공격에 대비하며 태주에게 노트북의 네트워크 연결을 즉시 차단하고 하드디스크를 분리하라고 소리쳤다. 그녀의 지시는 군더더기 없이 명확했고 태주는 홀린 듯 그녀의 말에 따라 노트북을 조작하며 데이터 유출을 막기 위한 방어벽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습격자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고 이번에는 두 명이 동시에 덤벼들며 서윤을 압박해 들어왔는데 기체의 흔들림 때문에 중심을 잡기가 어려워 서윤도 점차 수세에 몰리기 시작했다. 한 놈이 서윤의 허리를 낚아채 넘어뜨리려 했고 다른 한 놈은 그 틈을 타 태주에게 주사기를 들이대며 위협을 가했는데 그 주사기에는 의식을 잃게 만드는 약물이 들어있는 것이 분명했다. 서윤은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놈의 정강이를 강하게 걷어차 균형을 무너뜨린 뒤 날렵하게 몸을 회전시켜 태주를 위협하던 놈의 오금을 가격했다. 좁은 기내는 깨진 유리 조각과 쏟아진 음식물로 난장판이 되었고 승객들의 비명소리와 격투소리가 뒤섞여 지옥도를 방불케 했다. 강태주는 더 이상 그녀 뒤에 숨어있을 수만은 없다고 판단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주변에 있던 금속재 식기 트레이를 집어들고 서윤을 공격하려는 놈의 머리를 내리쳤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놈이 비틀거렸고 태주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놈을 밀쳐내며 서윤을 일으켜 세웠는데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짧게 얽혔다. 그 짧은 순간 두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서로를 지켜야만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는 무언의 합의에 도달했고 이는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넘어선 생존을 위한 동맹의 시작이었다. 태주는 서윤의 팔을 잡고 등 뒤로 끌어당기며 놈들과 대치했고 서윤은 태주의 사각지대를 방어하며 놈들의 다음 움직임을 예측하려 했었다. 그때 갤리 쪽에 묶여있던 승무원 중 하나가 용기를 내어 인터폰으로 조종실의 상황을 알렸고 기장은 즉시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기내 보안 요원들을 총동원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조종실 문은 굳게 잠겼고 기내 전체에 요란한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하자 습격자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시간이 지체될수록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리더는 작전 실패를 직감하고 플랜 B를 실행하려 했는데 그것은 태주를 인질로 삼아 낙하산을 요구하거나 비행기를 납치하는 극단적인 방법이었다. 그는 품 안에서 소형 폭발물처럼 보이는 물체를 꺼내들며 모두 움직이지 말라고 소리쳤고
기내는 다시금 공포의 도가니로 빠져들었다. 폭발물을 본 강태주의 눈동자가 흔들렸지만 서윤은 오히려 더 차갑게 가라앉은 눈으로 폭발물의 배선과 형태를 빠르게 스캔했다. 그녀는 과거 분쟁 지역 협상 테이블에서 숱하게 봐왔던 사제 폭발물들의 특징을 기억해냈고 저것이 실제 폭발력이 있는 폭탄이 아니라 위협용 모형이거나 연막탄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진짜 폭탄이라면 이 높이에서 기체의 구멍이 뚫리는 순간 모두가 끝장이라는 사실 또한 알고 있었기에 섣불리 도박을 걸 수는 없었다. 서윤은 태주의 손등을 살짝 꼬집어 신호를 보내며 그에게 침착함을 유지하라고 암시했고 태주는 그녀의 미세한 신호를 알아채고 호흡을 가다듬었다. 습격자 리더는 태주에게 천천히 걸어오며 노트북을 내놓으라고 협박했고 태주는 시간을 끌기 위해 짐짓 겁먹은 척하며 노트북을 들어올리는 심읒을 했다. 서윤은 리더의 시선이 노트북에 고정된 찰나의 순간을 노려 자신이 신고 있던 하이힐을 벗어들었고 그것을 무기 삼아 리더의 손목을 정확히 타격할 준비를 했다. 이것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고도의 심리전과 물리적 타격이 결합된 최후의 도박이었으며 성공 확률은 반반이었다. 그녀는 숨을 멈추고 근육을 긴장시키며 타이밍을 했고 태주 역시 그녀의 의도를 눈치채고 노트북을 건네주는 척하다가 바닥으로 떨어뜨려 놈의 시선을 아래로 유도했다. 노트북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와 동시에 서윤의 몸이 스프링처럼 튀어나갔고 그녀의 손에 들린 뾰족한 굽이 리더의 손목 신경을 정확하게 찔러 들어갔다. 리더는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손에 들고 있던 기폭장치를 떨어뜨렸고 태주는 몸을 날려 장치를 발로 차 멀리 치워버린 뒤 리더의 멱살을 잡고 바닥으로 내리꽂았다. 뒤이어 도착한 기내 보안 요원들과 승객들이 합세하여 나머지 일당들을 제압하기 시작했고 퍼스트 클래스는 뒤늦게 도착한 정의의 힘으로 상황이 정리되어 갔다. 서윤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벽에 기대섰고 흐트러진 옷매무새와 상기된 얼굴로 바닥에 널브러진 습격자들을 내려다보았다. 상황이 종료되고 습격자들이 포박되어 끌려가자 기내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지만 그것은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침묵이었다. 강태주는 넥타이가 풀어 헤쳐지고 셔츠 단추가 뜯겨나간 엉망인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는 천천히 서윤에게 다가갔다. 그는 자신의 목숨과 회사의 운명을 구한 이 정체불명의 여자에게 깊은 경외심을 느꼈고 이제 그녀를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인연으로 돌려보낼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태주는 서윤의 앞에 서서 정중하게 손을 내밀며 아직 끝나지 않은 이 비행의 남은 시간 동안 당신과 내가 해야 할 이야기가 많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기내를 휩쓸고 지나간 폭풍 같은 소동이 진압되고 보안 요원들이 포박된 괴한들을 격리 공간으로 끌고 간 뒤에도 퍼스트 클래스에는 여전히 매캐한 화약 냄새와 비릿한 혈향이 감돌고 있었다. 강태주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흐트러진 넥타이를 완전히 풀어 헤쳤고 그의 시선은 바닥에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찢어진 스타킹을 추스르는 한서윤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방금 전까지 무자비하게 적의 관절을 꺾어버리던 냉혹한 전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그녀는 다시금 연약하고 상처 입은 여자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어 그 이질적인 간극이 태주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조용히 덮어주었고 서윤은 그제야 고개를 들어 태주를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공포가 아닌 차가운 이성이 서서히 되살아나고 있었다. 승무원들이 다급하게 구급상자를 들고 달려와 두 사람의 상태를 살폈으나 태주는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하며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치료가 아니라 완벽한 보안이 유지되는 공간이라고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는 이 습격이 단순한 우발 범죄가 아니라 내부 조력자가 연루된 치밀한 계획임을 직감했기에 주변에 있는 그 누구도 쉽게 믿을 수 없었고 오직 자신의 등을 맡겼던 이 여자만이 유일한 아군처럼 느껴졌다. 태주는 서윤을 부축하여 기체 2층에 위치한 자신의 전용 라운지로 이끌었고 외부와의 차단막을 내린 뒤에야 비로소 긴장이 풀린 듯 소파 깊숙이 몸을 묻었다. 좁고 밀폐된 공간에 단둘이 남겨지자
묘한 기류가 흘렀지만 그것은 남녀 간의 설렘이라기보다는 전우애에 가까운 끈끈한 유대감이었다. 태주는 구급상자를 열어 소독약과 붕대를 꺼내들고 서윤의 맞은편에 앉았는데 그녀의 손등은 격투 과정에서 긁혀 붉은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다. 서윤은 스스로 하겠다며 손을 내저었지만 태주는 단호한 표정으로 그녀의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고 능숙하지 않은 손길로 상처 부위를 소독하기 시작했다. 차가운 소독약이 닿자 서윤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지만 그녀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손을 치료하는 태주의 정수리를 내려다보았다.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3세가 무릎을 꿇고 정체불명의 여자에게 치료를 해주고 있는 이 상황은 밖에서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계급장 따위는 무의미했다. 치료가 대충 마무리되자 서윤은 태주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대신 품 안에서 은색으로 번뜩이는 작은 전자기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은 아까 그녀가 제압했던 리더격인 남자의 주머니에서 슬쩍 빼돌린 물건이었는데 겉보기에는 평범한 USB 메모리처럼 보였지만 서윤의 눈에는 그것이 군용 암호화 모듈이 장착된 특수 데이터 탈취기임이 분명해 보였다. 태주는 그 물건을 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서윤은 설명 대신 태주의 노트북을 가져와 달라고 요청했고 그녀의 눈빛은 다시금 사냥감을 쫓는 맹수의 그것처럼 매섭게 빛나고 있었다. 태주는 군말 없이 자신의 노트북을 건넸고 서윤은 망설임 없이 기기를 연결한 뒤 복잡한 코드를 입력하며 놈들의 정체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화면 위로 알 수 없는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고 서윤의 손가락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키보드 위를 춤추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마치 피아니스트가 난이도 높은 곡을 연주하는 것처럼 경이로웠다. 강태주는 옆에서 그 과정을 지켜보며 마른 침을 삼켰는데 그녀가 사용하는 해킹 툴과 우회 접속 방식은 헬리오스 그룹의 보안 팀장조차 구사하지 못하는 최상위 레벨의 기술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겹겹이 쌓인 방화벽을 양파 껍질 벗기듯 하나하나 무력화시켰고 놈들이 심어놓은 악성 코드를 역추적하여 데이터가 전송되기로 예정되어 있던 목적지 서버의 좌표를 좁혀가고 있었다. 태주는 그녀가 단순히 싸움을 잘하는 여자가 아니라 사이버전에도 능통한 전천후 요원임을 깨닫고 그녀의 정체에 대한 궁금증이 극에 달했다. 서윤의 이마에 송글송글 땀방울이 맺히고 화면의 진행률 표시바가 100%에 도달하자 붉은색 경고창과 함께 최종 목적지의 IP 주소와 소유주 정보가 화면 가득 떠올랐다. 태주는 화면에 나타난 이름을 확인하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눈을 크게 떴는데 그것은 그가 이번 런던 출장에서 가장 경계하고 있던 경쟁사인 거대 투자회사 카이로스 캐피털의 위장 계열사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서윤의 반응은 태주와는 달랐는데 그녀는 화면 구석에 작게 표시된 프로젝트 책임자의 이니셜 P, M, S를 보고 안색이 창백하게 질리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것은 그녀가 죽어서도 잊을 수 없는 이름이자 그녀를 나락으로 밀어뜨린 전 약혼자 박민석의 이니셜이었고 놈이 이 더러운 공작의 배후에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태주는 서윤의 급격한 감정 변화를 놓치지 않고 그녀에게 이 회사나 인물에 대해 아는 것이 있냐고 날카롭게 물었지만 서윤은 쉽게 입을 열지 못하고 떨리는 주먹만 꽉 쥐고 있었다. 그녀에게 있어 박민석은 단순한 옛 연인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훔쳐간 도둑이자 자신의 영혼을 살해한 살인자와도 같았기에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침묵하는 것은 태주에 대한 예의가 아니었고 또한 놈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는 것이었기에 서윤은 깊은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태주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놈들이 노리는 것은 단순한 합병저지가 아니라 헬리오스의 핵심 기술을 빼돌려 자신들의 성과로 포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윤의 설명은 논리적이고 구체적이었으며 그녀가 제시한 증거들은 박민석이 과거에 그녀에게 저질렀던 수법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하고 있었다. 태주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퍼즐 조각이 하나둘씩 맞춰지는 것을 느꼈는데 카이로스 캐피털이 최근 급성장한 배경에는 누군가의 천재적인 전략을 훔쳐쓴 비열한 수가 숨겨져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서윤에게 당신이 그토록 잘 알고 있다는 것은 당신 또한 그들에게 피해를 입은 당사자라는 뜻이냐고 직설적으로 물었고 서윤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자신이 10년간 연구한 프로젝트를 뺏기고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는데 그 목소리는 건조했지만 그 속에 담긴 분노의 깊이는 가늠할 수 없을 만큼 깊고 어두웠다. 강태주는 서윤의 고백을 듣고 잠시 침묵했는데 그는 타인의 불행에 좀처럼 공감하지 못하는 성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겪었을 배신감과 절망감이 가슴 깊이 파고드는 것을 느꼈다. 무엇보다 그는 자신의 적이 그녀의 적과 동일하다는 사실에 묘한 쾌감을 느꼈는데 이는 두 사람이 손을 잡아야 할 명분이 완벽하게 성립되었음을 의미했기 때문이었다.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의 캄캄한 어둠을 응시하며 서윤에게 제안을 하나 하겠다고 운을 뗐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그는 서윤에게 런던에 도착하는 즉시 자신의 파트너가 되어 놈들을 함께 무너뜨리자고 말했고 그 대가로 그녀가 잃어버린 명예와 박민석에 대한 처절한 복수를 약속했다. 서윤은 태주의 제안에 잠시 망설였는데 그녀는 다시는 권력 게임에 휘말리지 않고 조용히 살고 싶다는 생각으로 한국을 떠나왔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박민석이 여전히 자신의 아이디어를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심지어 무고한 사람들의 목숨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상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태주의 제안이 악마의 유혹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악마를 잡기 위해서는 더 지독한 악마와 손을 잡아야 한다는 냉혹한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태주에게 손을 내밀었고 두 사람의 손이 맞잡히는 순간 차가운 공기 속에 뜨거운 스파크가 튀는 듯한 전율이 흘렀다. 두 사람은 남은 비행시간 동안 잠을 자는 대신 머리를 맞대고 반격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짜기 시작했는데 서윤의 분석력과 태주의 결단력이 만나자 시너지는 폭발적이었다. 서윤은 아까 태주가 놓쳤던 계약서의 허점들을 보완하여 오히려 상대방을 역으로 공격할 수 있는 독소 조항들을 교묘하게 숨겨놓았고 태주는 헬리오스의 자금력을 동원하여 놈들의 자금줄을 끊어버릴 계획을 수립했다. 그들은 마치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온 파트너처럼 손발이 척척 맞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의 능력에 대한 감탄과 신뢰가 쌓여갔다. 밤이 깊어질수록 기내 라운지의 테이블 위에는 붉은 펜으로 수정된 서류들과 노트북 화면에 복잡한 차트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지만 두 사람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태주는 작업 도중 틈틈이 서윤을 관찰했는데 일에 몰두하여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는 그녀의 모습이나 난관에 부딪혔을 때 입술을 톡톡 두드리는 습관들이 묘하게 시선을 끌었다. 그는 자신이 여자를 보며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처음이라는 사실에 당황했지만 그 감정을 애써 부정하지 않고 업무적 파트너로서의 호감이라고 치부하려 노력했다. 서윤 역시 태주가 자신을 존중해주고 자신의 의견을 경청해주는 태도에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아직 사랑이라는 감정을 믿기에는 상처가 너무 깊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끌리면서도 각자의 벽 뒤에 숨어 거리를 유지하려 애썼지만 그 벽은 이미 서서히 허물어지고 있었다. 비행기가 런던 영공에 진입했다는 기장의 안내방송이 나오자 두 사람은 하던 일을 멈추고 창가로 다가가 아래를 내려다보았는데 런던의 새벽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이제 곧 착륙하면 그들은 전쟁터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가야 했고 그곳에는 박민석과 카이로스 캐피털이라는 거대한 적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다. 태주는 넥타이를 고쳐 매며 서윤에게 준비되었냐고 물었고 서윤은 핸드백에서 립스틱을 꺼내 바르며 거울 속의 자신을 향해 비장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녀는 더 이상 울보가 아니었고 도망자도 아니었으며
복수의 칼날을 품은 여왕으로서 전장에 나설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착륙 바퀴가 내려오는 묵직한 소음과 함께 기체가 서서히 고도를 낮추자 태주는 서윤의 귓가에 대고 낮게 속삭였다. 놈들은 오늘 자신들이 건드린 사람이 누구인지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 것이며 나는 내 사람을 건드린 자를 절대 살려두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 말 속에 담긴 내 사람이라는 단어가 서윤의 심장을 강하게 두드렸지만 그녀는 내색하지 않고 태주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부드럽게 안착하고 엔진 소리가 잦아들자 두 사람은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고 퍼스트 클래스의 커튼을 젖히고 나가는 그들의 뒷모습은 마치 세상을 집어삼킬 듯한 위압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게이트가 열리고 찬바람이 훅 끼쳐 들어왔지만 두 사람은 움츠러들지 않고 당당하게 걸음을 옮겼고 대기하고 있던 헬리오스 런던 지사의 수행원들이 도열하여 그들을 맞이했다. 태주는 수행원들에게 서윤을 자신의 특별 고문이라고 소개하며 그녀에게 최고 수준의 의전을 제공하라고 지시했고 서윤은 자연스럽게 태주의 옆자리에 서서 그 권위를 받아들였다. 공항 로비에는 수많은 파파라치들이 진을 치고 있었지만 태주는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정면으로 돌파했고 이 사진은 다음날 전세계 경제면 1면을 장식하게 될 것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라 헬리오스 그룹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자 박민석을 향한 선전포고와도 같았다. 검은색 리무진에 올라탄 두 사람은 차창 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런던의 풍경을 바라보며 잠시 침묵을 지켰는데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긴장감이 감돌았다. 서윤은 손에 쥐고 있던 태주의 재킷을 돌려주려 했지만 태주는 그것을 거절하며 오늘 밤 파티에 참석할 때까지 가지고 있으라고 말했다. 오늘 밤에 열릴 환영 리셉션에는 박민석도 참석할 예정이었고 그곳이 바로 그들의 첫 번째 전장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태주는 차내 냉장고에서 시원한 생수를 꺼내 서윤에게 건네며 건조한 목소리로 물었다. 10년 묵은 체증을 내려가게 해줄 준비는 완벽하냐고. 서윤은 생수병을 받아들고 차갑게 식은 손끝을 녹이며 천천히 대답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낮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그녀는 박민석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그 프로젝트가 사실은 시한폭탄이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오늘 밤 그 기폭장치를 누를 것이라고 말했다. 태주는 그녀의 대답에 만족스러운 듯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띄었고 리무진은 어둠을 뚫고 런던 시내의 중심부를 향해 질주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되돌릴 수 없는 게임이 시작되었으며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잔혹한 승부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런던의 새벽 공기는 서울과는 다르게 차갑고 습기를 머금고 있었는데 템스 강변에 위치한 최고급 호텔의 펜트하우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는 짙은 안개에 휩싸여 신비로우면서도 음울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헬리오스 그룹이 소유한 이 호텔의 최상층 스위트룸은 일반인들에겐 공개되지 않는 비밀스러운 공간으로 강태주는 이곳을 자신의 런던 사령부로 삼아 은밀한 비즈니스를 처리하곤 했다. 그는 비서실장이 미리 준비해둔 옷으로 갈아입기 위해 드레스룸으로 들어갔고 한서윤에게는 반대편에 위치한 객실을 배정해주며 잠시 휴식을 취하라고 권했지만 그녀가 얌전히 잠들 리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태주는 샤워기에서 쏟아지는 뜨거운 물줄기를 맞으며 기내에서 있었던 일들을 되짚어 보았는데 서윤의 그 놀라운 대처 능력과 서류를 수정하던 날카로운 눈빛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아 무의식적으로 입꼬리가 올라갔다. 샤워를 마치고 나온 강태주는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두툼한 서류 봉투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그가 공항에서 지시했던 한서윤에 대한 정밀 신원 조회 보고서였다. 그는 최고급 콘약을 한 잔 따르고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서류를 한 장씩 넘기기 시작했는데 페이지가 넘어갈수록 그의 표정은 놀라움과 흥미로움으로 다채롭게 변해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서윤은 단순한 재무 분석가가 아니라 지난 5년 동안 월스트리트와 여의도를 오가며 수많은 기업 인수합병을 성공시킨 그림자 전략가였으며 업계에서는 고스트라는
이명으로 불리는 전설적인 존재였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항상 배후에서 완벽한 전략을 설계해 주었기에 대중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알만한 사람들은 그녀의 능력을 신처럼 떠받들고 있다는 사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하지만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는 그녀가 왜 지금 이토록 비참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는지에 대한 잔혹한 진실이 담겨 있었는데, 그것은 그녀가 모든 공을 약혼자인 박민석에게 돌리고 자신은 철저히 그림자로 남기를 자처했기 때문이었다. 박민석은 서윤의 천재적인 두뇌를 이용해 카이로스 캐피털의 최연소 임원 자리까지 올랐지만 결국 그녀의 마지막 프로젝트인 인공지능 기반 리스크 관리 시스템의 소유권을 독차지하기 위해 그녀에게 횡령 누명을 씌우고 파혼을 통보한 것이었다. 태주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던지듯 내려놓으며 씁쓸한 웃음을 터뜨렸는데, 이는 사랑이라는 감정이 얼마나 인간을 어리석고 나약하게 만드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기 때문이었고, 동시에 서윤이 가진 복수심의 크기가 자신의 예상보다 훨씬 거대할 것임을 직감했기 때문이었다. 그 시각 한서윤은 태주가 마련해준 객실의 욕조에 몸을 담그고 있었지만 따뜻한 물온도가 무색하게 그녀의 마음은 시베리아 벌판처럼 꽁꽁 얼어붙어 있었다. 그녀는 물 위로 떠오른 자신의 발을 바라보며 기내에서 박민석의 하수인들을 제압할 때 느꼈던 그 생생한 타격감을 회상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10년 동안 억눌러왔던 자신의 본성이 깨어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박민석의 뒤에 숨어 그를 빛내주는 조연으로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욕조에서 몸을 일으켰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나신을 바라보며 맹세했다. 이제부터 흘릴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승리의 기쁨이나 적의 파멸을 보며 흘리는 환희의 눈물이 될 것이라고 되뇌며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서윤이 샤워 가운을 걸치고 거실로 나왔을 때 강태주는 창가에 서서 런던 아이가 돌아가는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의 등은 거대하고 단단한 성벽처럼 보여 묘한 안정감을 주었다. 태주는 인기척을 느끼고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는데, 화장기 없는 얼굴에 물기를 머금은 서윤의 모습은 청초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위험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그는 테이블 위에 펼쳐져 있던 서류들을 굳이 숨기려 하지 않았고, 서윤 역시 자신의 신상 정보가 적힌 종이들을 보고도 전혀 당황하지 않은 채 담담한 표정으로 태주와 시선을 마주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긴 침묵이 흘렀지만 그것은 어색함이 아니라 서로의 패를 확인하고 탐색하는 고도의 심리전이 펼쳐지고 있는 순간이었다. 강태주는 코략잔을 들어 서윤에게 권하며 당신이 바로 그 유명한 고스트였다니, 내가 사람 보는 눈은 틀리지 않았던 것 같다고 운을 떼며 그녀의 정체를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서윤이 박민석에게 당한 일이 단순한 치정 싸움이 아니라 지적재산권 탈취이자 명백한 범죄임을 지적하며 헬리오스의 법무팀을 동원하면 당장이라도 그를 감옥에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태주는 단순히 법적인 처벌만으로는 당신의 분노가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서윤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파괴 본능을 자극했다. 그는 그녀에게 박민석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그 순간에 가장 처참하게 무너뜨리는 것을 원하지 않느냐고 물으며 악마의 제안을 던졌다. 서윤은 태주의 제안에 흔들리는 눈빛을 보였지만 곧 차갑게 가라앉히며 당신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하라고 요구했다. 태주는 기다렸다는 듯이 품 안에서 미리 준비해둔 계약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는데, 그것은 한서윤을 헬리오스 그룹의 수석 전략 고문으로 임명한다는 파격적인 내용이 담긴 문서였다. 그는 서윤에게 자신의 곁에서 헬리오스의 런던 인수를 성공시키고 그 과정에서 박민석과 카이로스 캐피털을 철저하게 짓밟아버릴 정권을 위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것은 단순한 고용 계약이 아니라 복수를 위한 칼자루를 쥐어주는 행위였으며, 태주는 그녀의 능력을 자신의 야망을 위한 도구로 삼고자 하는 욕망을 숨기지 않았다. 서윤은 계약서에 적힌 조항들을 꼼꼼하게 읽어내려갔는데, 그 조건들은 업계 최고의 대우를 넘어선 상상 이상의 권력을 보장하고 있었지만 그만큼의 위험 부담도 감수해야 함을 의미했다.
그녀는 만약 실패할 경우 모든 책임을 자신이 져야 한다는 독소 조항을 발견했지만 망설임 없이 몽블랑 만년필을 꺼내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정갈하게 적어내려갔다. 서명을 마친 그녀는 계약서를 태주에게 건네며 나는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지만 내 목표는 단순히 박민석의 파멸이 아니라 내가 만든 것을 되찾고 내 이름을 세상에 증명하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태주는 그녀의 당찬 태도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청했고 두 사람의 손이 맞잡히는 순간 런던의 밤하늘에 번개가 내리꽂히며 거대한 폭풍을 예고했다. 계약이 성사되자 태주는 비서실장에게 연락하여 런던 최고의 스타일리스트 팀과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을 호출했고 서윤을 위한 완벽한 변신을 준비시켰다. 오늘 밤 열리는 카이로스 캐피털 주최의 자선 갈라 파티는 전 세계 재계 인사들이 모이는 자리였고 그곳은 박민석이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는 무대이기도 했다. 태주는 서윤에게 오늘 밤 그 파티의 주인공은 박민석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그녀를 드레스룸으로 안내했다. 잠시 후 도착한 스타일리스트들은 서윤의 체형과 분위기에 맞는 의상들을 쉴 새 없이 날랐고 스위트룸은 순식간에 화려한 런웨이 백스테이지처럼 분주해졌다. 서윤은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얼굴이 전문가들의 손길에 의해 변해가는 과정을 무표정하게 지켜보았는데 옅은 화장과 수수한 옷차림을 즐기던 과거의 한서윤은 서서히 지워지고 있었다. 짙은 스모키 메이크업과 붉은 립스틱은 그녀의 창백했던 얼굴에 강렬한 생기를 불어넣었고 날카롭게 다듬어진 눈썹은 그녀의 카리스마를 한층 돋보이게 만들었다. 그녀는 과거 박민석이 좋아했던 청순하고 순종적인 스타일을 혐오스럽게 여기며 정반대의 이미지인 도발적이고 치명적인 판무파탈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외모의 변화가 아니라 그녀가 세상과 맞서 싸우기 위해 입는 갑옷이자 무기였으며 그녀는 거울 속의 낯선 여자를 응시하며 차가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드레스룸의 문이 열리고 변신을 마친 한서윤이 걸어 나오자 소파에 앉아 기다리던 강태주는 들고 있던 서류를 떨어뜨릴 뻔할 정도로 강렬한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짙은 미드나잇 블루 컬러의 벨벳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깊게 파인 등 라인과 몸매를 드러내는 실루엣은 우아하면서도 관능적인 매력을 동시에 발산하고 있었다. 그녀의 목에는 태주가 특별히 준비한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 보석보다 더 빛나는 것은 서윤의 눈동자 속에 담긴 서슬퍼런 도끼였다.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고 당신은 내가 본 여자 중에 가장 위험하고 아름답다고 솔직하게 찬사를 보냈다. 서윤은 태주의 칭찬에 동요하지 않고 차분하게 장갑을 끼며 이제 갈 시간이 되지 않았냐고 되물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한 옥타브 낮아져 있어 더욱 위험있게 들렸다. 태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팔을 내밀었고 서윤은 자연스럽게 그의 팔짱을 끼며 파티장으로 향할 준비를 마쳤다. 두 사람이 호텔 로비에 나타나자 직원들과 투숙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고 그들의 압도적인 비주얼과 아우라는 주변의 공기를 순식간에 압사시켰다. 대기하고 있던 리무진 기사가 문을 열어주자 태주는 서윤을 에스코트하여 차에 태웠고 자신도 옆자리에 앉아 창밖을 응시했다. 리무진이 부드럽게 출발하여 런던의 화려한 거리로 미끄러져 들어가자 차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는데 그것은 전장에 나가기 직전의 장수들이 느끼는 비장함과도 같았다. 태주는 서윤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가볍게 얹으며 떨지 말라고 조언했지만 서윤은 오히려 태주의 손을 꽉 잡으며 나는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녀는 머릿속으로 파티장에 들어서서 박민석과 마주칠 순간을 수십 번 시뮬레이션하고 있었고 그에게 건넬 첫 마디를 고르며 칼날을 갈고 있었다. 차창 밖으로 파티 장소인 국립박물관의 웅장한 건물이 보이기 시작했고 입구에는 이미 수많은 취재진과 레드카펫이 깔려 있어 그 열기를 짐작하게 했다. 차가 정문 앞에 멈추고 카메라 플래시가 소나기처럼 터지기 시작하자 강태주는 깊은 심호흡을 한 뒤 서윤을 바라보며
준비되었냐고 눈짓으로 물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굳게 담은 입술 사이로 옅은 미소를 흘려보냈는데 그것은 사냥감을 앞둔 포식자의 여유로운 미소였다. 문이 열리고 강태주가 먼저 내려 서윤에게 손을 내밀었고 서윤이 그 손을 잡고 우아하게 차에서 내리는 순간 수많은 카메라, 셔터 소리가 런던의 밤을 뒤흔들었다. 이 순간 한서윤은 더 이상 시련의 상처를 안고 도망친 패배자가 아니라 글로벌 기업 헬리오스의 2인자이자 복수의 화신으로 화려하게 데뷔하는 것이었다. 레드카펫 위를 걸어가는 두 사람의 발걸음은 당당하고 거침없었으며 그들을 알아보지 못한 기자들은 옆 사람에게 저 매혹적인 동양 여자가 누구인지 묻느라 소란스러웠다. 박물관 입구에 서 있던 보안 요원들이 정중하게 문을 열어주자 파티장의 화려한 조명과 음악 소리가 쏟아져 나왔고 그 중심에는 샴페인 잔을 들고 웃고 있는 박민석이 서 있었다. 서윤은 박민석의 얼굴을 확인하자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태주의 팔에 더욱 힘을 주며 똑바로 걸어갔다. 이제 연극은 끝났고 진짜 쇼가 시작될 차례였으며 오늘 밤 런던 사교계는 피비린내 나는 복수극의 서막을 목격하게 될 운명이었다. 런던에서의 화려한 데뷔전은 예고편에 불과했고 한서윤과 강태주가 서울로 귀국한 지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대한민국 재계는 헬리오스 그룹의 파격적인 행보로 인해 연일 술렁이고 있었다. 베일에 쌓여있던 전략기획 고문이 전격적으로 영입되면서 헬리오스는 공격적인 인수합병과 신사업 확장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강태주와 한서윤이 함께 있었다. 사람들은 혜성처럼 등장한 이 미모의 여성 임원에 대해 수군거렸고 그녀가 과거 카이로스 캐피털 박민석 본부장의 약혼녀였다는 소문이 아름아름 퍼지면서 호사가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서윤은 그런 소문 따위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실력으로 자신을 증명해 나갔으며 그녀의 손을 거친 프로젝트들은 하나같이 기록적인 수익률을 달성하며 그녀를 의심하던 임원들의 입을 다물게 만들었다. 서울의 최고급 호텔인 더 신라에서 열리는 스마트시티 구축 사업 입찰 리셉션은 그녀가 공식적으로 국내 무대에 복귀하여 적들과 마주하는 첫 번째 전장이 될 예정이었다. 리셉션장은 입찰에 참여하는 대기업 임원들과 정재계 인사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고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 아래에서 오가는 대화들은 겉으로는 우아해 보였지만 실상은 서로의 약점을 탐색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치열한 탐색전이었다. 강태주는 이날을 위해 특별히 주문 제작한 짙은 네이비색 슈트를 입고 등장하여 좌중을 압도했는데 그의 옆에는 순백의 실크 드레스를 입은 한서윤이 고고한 자태로 서 있었다. 그녀의 등장은 장내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는데 과거 박민석의 뒤에서 수수하게 내조만 하던 그림자 같은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세련되고 당당한 커리어 우먼의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태주는 서윤의 허리에 가볍게 손을 올린 채 그녀를 에스코트하며 주요 인사들에게 그녀를 소개했고 서윤은 유창한 언변과 해박한 지식으로 상대방을 매료시키며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각인시켰다. 그때 인파를 해치고 박민석과 그의 새로운 연인인 최윤아가 모습을 드러냈는데 두 사람은 보란듯이 팔짱을 끼고 거만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다. 최윤아는 국내 굴지의 은행장 딸로서 박민석에게 막대한 자금력을 지원해주는 든든한 배경이었기에 박민석은 그녀를 통해 자신의 입지를 굳히고 있었다. 화려하다 못해 사치스러워 보이는 붉은 드레스를 입은 최윤아는 서윤을 발견하자마자 눈을 흘기며 비릿한 웃음을 지었고 박민석 역시 당황한 기색을 감추고 뻔뻔한 표정으로 그들에게 다가왔다. 박민석은 태주에게 가볍게 목례를 한 뒤 서윤을 향해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인사를 건넸는데 버림받은 여자가 재벌가 남자의 동아줄을 잡고 신분 상승이라도 꿈꾸는 거냐며 그녀의 자존심을 긁어내리려 했다. 하지만 한서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우아하게 와인잔을 흔들며 박민석의 도발을 가볍게 무시했는데 그녀의 여유로운 태도는 오히려 박민석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서윤은
박민석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모양인데 나는 누군가의 동아줄을 잡은 것이 아니라 헬리오스라는 거함을 움직이는 키를 쥐고 있는 것이라고 차갑게 대꾸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정확한 발음과 묵직한 톤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의 귀에 쏙쏙 박혔고 순식간에 분위기는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옆에 있던 최윤아가 기가 차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끼어들었는데 그녀는 서윤의 출신 성분을 운운하며 감히 은행장의 딸인 자신과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불쾌하다는 식으로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다. 강태주가 나서서 최윤아의 무례함을 지적하려 했으나 서윤이 조용히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고 그녀는 한 발짝 최윤아에게 다가가며 서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서윤은 최윤아의 화려한 드레스와 보석들을 훑어보며 아버님의 은행이 최근 부실 대출 문제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따님은 그런 위기 상황에서도 참으로 태평하게 사치를 즐기시는 것 같다고 정곡을 찔렀다. 최윤아의 얼굴이 순식간에 불그락푸르락해지며 당황함을 감추지 못했는데 그것은 극소수만이 알고 있는 내부 정보였기 때문이었다. 서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박민석이 추진 중인 프로젝트의 자금 출처가 최윤아 부친의 은행에서 불법적으로 조성된 비자금이라는 의혹을 은근슬쩍 흘리며 두 사람의 아킬레스건을 정확하게 타격했다. 주변에 있던 기업인들과 기자들의 귀가 쫑긋해지며 웅성거림이 시작되자 박민석은 식은땀을 흘리며 서윤에게 입 닥치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서윤은 당황하는 두 사람을 보며 승자의 미소를 지었고 금융범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동원하여 그들이 현재 얼마나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지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녀는 박민석이 자랑하던 그 프로젝트의 수익 구조가 사실은 폰지 사기와 다를 바 없는 다단계 금융기법에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하며 그 자리에 모인 투자자들에게 경종을 울렸다. 이것은 단순한 망신주기가 아니라 경쟁사의 신뢰도를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잠재적 투자자들을 헬리오스 쪽으로 끌어오기 위한 고도의 계산된 전략이었다. 박민석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서윤에게 달려들려 했으나 강태주가 잽싸게 앞을 가로막으며 그의 어깨를 강하게 움켜쥐었고 박민석은 태주의 압도적인 악력에 눌려 꼼짝도 할 수 없었다. 태주는 박민석의 귓가에 대고 낮게 으르렁거렸는데 내 사람에게 손끝 하나라도 댔다가는 그 더러운 손목을 영원히 쓰지 못하게 만들어주겠다고 경고했다. 태주의 눈빛은 맹수처럼 살기를 띠고 있어 박민석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고 최윤아 역시 창백해진 얼굴로 박민석의 팔을 잡아 끌며 황급히 자리를 피하려 했다. 그들의 퇴장은 마치 폐잔병의 도주와도 같아서 리셉션장에 모인 사람들은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조소와 경멸의 시선을 보냈다. 소란이 정리되고 다시 평온이 찾아오자 강태주는 서윤을 데리고 테라스로 나갔는데 시원한 밤바람이 두 사람의 뜨거워진 머리를 식혀주었다. 태주는 난간에 기대어 서윤을 바라보며 오늘 당신은 정말 완벽했고 내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잔인하고 우아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서윤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고 그들이 지은 죗값을 치르게 하려면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고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방금 전의 승리에 도취되지 않고 냉정함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태주는 그녀의 떨리는 손끝을 발견하고 그녀가 얼마나 큰 용기를 내어 과거의 상처와 마주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태주는 조용히 다가가 서윤의 손을 자신의 큰 손으로 감싸주었고 당신 혼자 싸우게 두지 않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서윤은 태주의 온기를 느끼며 처음으로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고 그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며 살짝 미소를 지었는데 그 미소는 그동안 보여주었던 비즈니스적인 미소가 아니라 인간 한서윤으로서 보여주는 진심 어린 미소였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흘렀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점차 깊어졌지만 아직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꺼내기에는 조심스러운 시기라는 것을 서로가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다시 연회장으로 돌아가기 위해 몸을 돌렸지만 그들의 손은 여전히 맞잡은 채였다. 리셉션이 끝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서윤은
태블릿 PC를 켜고 방금 전 리셉션장에서 있었던 일들이 SNS와 증권가 지라시를 통해 어떻게 확산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했다. 예상대로 박민석과 최윤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었고 카이로스 캐피털의 주가가 시간 외 거래에서 폭락하고 있다는 소식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다. 서윤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화면을 넘기며 다음 단계의 작전을 구상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박민석이 최후의 발악으로 내놓을 프로젝트 발표회에서 그를 완전히 매장시키는 것이었다. 그녀는 이미 그 프로젝트의 설계도 안에 치명적인 논리폭탄을 심어놓았고 박민석이 시연을 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터지도록 세팅해둔 상태였다. 강태주는 일에 몰두한 서윤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는데 그것은 동경과 연민 그리고 사랑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그는 그녀가 복수를 끝내고 나면 훌쩍 떠나버릴까봐 두려워지기 시작했고 그녀를 자신의 곁에 영원히 붙잡아두고 싶다는 욕심이 생겨났다. 태주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어 이 모든 일이 끝나면 무엇을 할 계획이냐고 물었고 서윤은 잠시 멈칫하다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아마도 잃어버린 나 자신을 찾는 여행을 떠나지 않을까 싶다고 대답했다. 태주는 그녀의 대답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내색하지 않고 그때가 되면 나도 휴가를 내고 동행해도 되겠냐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물었다. 서윤은 태주의 질문에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싫지 않은 듯 옅은 웃음을 터뜨리며 CEO가 자리를 비우면 회사는 누가 지키냐고 되물었다. 태주는 회사는 유능한 임원들이 지키겠지만 당신은 내가 지켜야 할 것 같다고 진지하게 대답했고 차 안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서윤은 태주의 진심을 느끼고 가슴이 뛰었지만 애써 감정을 추스르며 지금은 일에 집중하자고 화제를 돌렸다. 하지만 그녀의 귓가는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태주는 그것을 놓치지 않고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며칠 후 헬리오스 그룹의 전략 회의실에서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는데 서윤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카이로스 캐피털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 시나리오가 논의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임원들은 서윤의 과감하고 파격적인 전략에 혀를 내둘렀고 그녀가 제시하는 데이터와 분석 자료들은 반박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완벽했다. 그녀는 박민석이 자금난을 타개하기 위해 무리하게 사채 시장까지 손을 뻗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고 그 경로를 차단하여 그를 도관의 쥐로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회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그녀의 카리스마에 압도되었고 이제 헬리오스 내에서 그녀의 입지는 그 누구도 넘볼 수 없을 만큼 확고해졌다. 한편 박민석은 사무실에서 분노에 찬 고함을 지르며 집기를 때려 부수고 있었는데 모든 자금줄이 막히고 투자자들이 등을 돌리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한서윤의 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의 전략이 너무나도 치밀하여 빠져나갈 구멍을 찾을 수 없었다. 최윤아마저 아버지의 호출을 받고 본가로 끌려가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고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훔친 기술로 만든 미완성의 프로젝트뿐이었다. 박민석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책상 위에 놓인 프로젝트 제안서를 노려보며 이를 갈았는데 그는 이 프로젝트만 성공시키면 모든 것을 단번에 뒤집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다. 그는 비서에게 당장 기자회견을 준비하라고 지시하며 자신이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의 시연회를 계획보다 앞당겨 강행하겠다고 선언했다. 그것은 자멸의 길로 들어서는 마지막 선택이었지만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에게 덤비는 법이었고 박민석은 이성적인 판단력을 잃은 지 오래였다. 이 소식은 곧바로 한서윤에게 전해졌고 보고를 받은 서윤은 차가운 눈빛으로 창밖의 서울 도심을 내려다보며 낚싯바늘에 걸린 물고기가 드디어 수면 위로 올라왔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태주에게 전화를 걸어 준비는 끝났고 이제 마지막 일격을 가할 시간이라고 알렸다. 서울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두 진영의 불빛은 꺼지지 않았고 다가오는 결전의 날을 위해 각자의 칼을 갈고 있었다. 한서윤은 자신의 오피스텔로 돌아와 낡은 노트를 꺼내보았는데 그곳에는 10년 전 박민석과 함께 꿈꾸었던 미래가 적혀 있었지만 이제 그 페이지들은 찢겨나갈 운명이었다. 그녀는
라이터를 켜 노트의 모서리에 불을 붙였고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과거의 미련을 모두 태워버렸다. 재가 되어 사라지는 종이 조각들처럼 박민석의 야망도 곧 허무하게 사라질 것이며 그 자리에는 오직 그녀가 세운 정의만이 남게 될 것이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헬리오스 그룹 본사의 최상층 전략 상황실은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대나처럼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고 수십 대의 모니터가 내뿜는 열기로 후끈거리고 있었다. 강태주와 한서윤은 이곳을 임시 거처로 삼아 며칠째 밤을 새우며 카이로스 캐피털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았지만 눈빛만은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식어버린 커피와 샌드위치 포장지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화이트보드에는 박민석을 무너뜨리기 위한 복잡한 타임라인과 시나리오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어 마치 전쟁터의 작전사령부를 방불케 했다. 두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었는데 태주는 자금줄을 조여 상대를 압박하고 서윤은 기술적인 함정을 파서 상대가 제발로 걸어 들어오게 만드는 양동작전을 펼치고 있었다. 한편 박민석의 상황은 서윤의 예상대로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는데 그는 최근 주가 폭락으로 인해 이사회의 해임 압박을 받고 있었고 유일한 동아줄이었던 최유나마저 연락을 끊어버리자 이성을 잃고 폭주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술개발팀장에게 재떨이를 집어던지며 고함을 질렀는데 팀장이 시스템의 안정성 검증이 끝나지 않아 시연회를 강행하는 것은 자살행위라고 만류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박민석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고 그는 당장 내일 오전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글로벌 쇼케이스를 통해 헬리오스를 능가하는 신기술을 발표하여 판을 뒤집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는 자신이 훔친 서윤의 코드가 완벽하다고 맹신하고 있었지만 그 코드 깊은 곳에 서윤이 심어놓은 치명적인 시한폭탄이 째깍거리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알지 못했다. 한서윤은 모니터 화면을 통해 박민석이 쇼케이스 일정을 공식 발표했다는 속보를 확인하고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지었는데 그것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복수의 순간이 드디어 도래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그녀는 태주에게 고개를 돌려 그가 미끼를 물었다고 담담하게 보고했고 태주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이제 우리가 그물을 걷어올릴 차례라고 대답했다. 서윤은 키보드를 두드려 자신이 과거에 설계했던 프로젝트의 히든 디렉터리에 접속했는데 그곳에는 그녀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만들어 두었던 백도어 프로그램인 심판의 날이 잠들어 있었다. 이 프로그램은 외부에서 강제적인 인증 절차 없이 시스템을 가동하려 할 경우 메인 서버의 데이터를 붕괴시키고 숨겨진 원본 로그 파일들을 화면에 강제로 출력하도록 설계된 디지털 부비 트랩이었다. 강태주는 서윤이 작업하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곁으로 다가갔는데 며칠 동안 제대로 쉬지 못해 수척해진 그녀의 얼굴이 안쓰러워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는 탕비실에서 따뜻한 허브차를 타와 그녀의 책상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고 서윤은 타자 치는 것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태주를 바라보았는데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드럽게 얽혔다. 태주는 서윤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고 격려했고 서윤은 태주의 따뜻한 손길에서 전해지는 온기의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끼며 옅은 미소로 화답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삭막한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넘어선 끈끈한 유대감과 묘한 설렘이 피어오르고 있었는데 이는 생사를 넘나드는 전장에서 등을 맞대고 싸운 전우들만이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감정이었다. 새벽 3시가 넘어가자 상황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서윤은 쏟아지는 잠을 쫓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스트레칭을 했는데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마치 검은 바다처럼 펼쳐져 있었다. 태주는 그녀의 뒤로 다가가 나란히 서서 밖을 내다보았는데 유리창에 비친 두 사람의 모습이 제법 잘 어울리는 한 쌍의 연인처럼 보여 스스로도 놀랐다. 그는 서윤에게 이 일이 다 끝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냐고 물었고 서윤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에서
하루 종일 잠만 자고 싶다고 솔직하게 대답했다. 태주는 그녀의 소박한 대답에 픽 웃으며 자신의 별장이 있는 제주도에 보내주겠다고 제안했는데 그곳은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된 그만의 은신처였다. 서유는 태주의 제안이 싫지 않았지만 섣불리 대답하지 않고 화제를 돌려 내일 있을 쇼케이스의 보안 프로토콜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하자고 말했다. 그녀는 감정에 휘둘려 일을 그르치는 것을 가장 경계했기에 태주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스스로를 더욱 엄격하게 통제하려 노력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태주는 그녀의 철벽 같은 방어막 뒤에 숨겨진 여린 마음을 이미 간파하고 있었기에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그녀의 곁을 맴돌며 신뢰를 쌓아가고 있었다. 그는 다시 업무 모드로 돌아가 내일 현장에 투입될 헬리오스의 보안팀과 법무팀의 배치 상황을 꼼꼼하게 체크했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플랜 B까지 완벽하게 준비해두었다. 날이 밝아오자 헬리오스 그룹의 본사 앞에는 박민석의 쇼케이스에 참석하기 위해 몰려든 취재진과 관계자들의 차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박민석은 헬리오스의 컨벤션 센터를 대관하여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는 강태주가 박민석을 안심시키기 위해 베푼 거짓 호의이자 그를 자신의 안방으로 끌어들여 확실하게 처단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었다. 박민석은 헬리오스가 자신을 두려워하여 장소를 빌려주었다고 착각하고 의기양양하게 행사장에 도착했지만 그곳이 자신의 무덤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서유는 모니터를 통해 박민석이 리무진에서 내리는 모습을 지켜보며 마지막으로 백도어 프로그램에 활성화 코드를 입력할 준비를 마쳤다. 행사장 내부에는 거대한 스크린과 화려한 조명이 설치되어 있었고 객석은 전 세계에서 초청된 투자자들과 IT 전문가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들 모두가 박민석이 발표할 혁신적인 AI 기술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다. 강태주와 한서유는 VIP석이 아닌 무대 뒤편의 통제실에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이곳이야말로 행사의 모든 시스템을 장악하고 조종할 수 있는 진짜 사령탑이었기 때문이었다. 서유는 헤드셋을 착용하고 시스템의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를 모니터링하기 시작했고 박민석의 기술팀이 서버에 접속하는 순간을 포착하여 자신의 코드를 심을 타이밍을 계산하고 있었다. 태주는 그녀의 옆에서 팔짱을 낀 채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의 표정은 마치 사형 집행을 앞둔 재판관처럼 엄숙하고 냉정했다. 쇼케이스에 막이 오르고 웅장한 음악과 함께 박민석이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오자 객석에서는 환호성과 박수가 터져나왔고 그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화려한 언변으로 자신이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AI 리스크 관리 시스템의 우수성을 늘어놓았는데 그 내용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과거 서윤이 작성했던 기획안을 그대로 베낀 것이었다. 통제실에서 이를 듣고 있던 서윤의 손이 분노로 미세하게 떨렸지만 태주가 그녀의 손을 꽉 잡아주며 진정시켰고 그녀는 깊은 심호흡을 하며 차가운 이성을 되찾았다. 지금 당장 무대로 뛰쳐나가 그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더 큰 파멸을 선사하기 위해 그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렸다. 박민석의 프레젠테이션이 중반부를 넘어가고 드디어 하이라이트인 실시간 시연 순서가 다가오자 장내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그는 전 세계 금융시장의 빅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미래의 리스크를 예측하는 과정을 보여주겠다고 호언장담하며 대형 스크린을 가리켰다. 기술팀이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화면에는 복잡한 수치와 그래프들이 화려하게 나타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감탄사를 연발하며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하지만 서유는 바로 그 순간만을 기다려왔고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의 실행키 위에서 춤추듯 움직이며 미리 심어둔 바이러스를 활성화시켰다. 서윤이 코드를 입력하자마자 스크린의 그래프들이 미세하게 일그러지기 시작했는데 일반인들의 눈에는 단순한 버그처럼 보였겠지만 전문가들의 눈에는 시스템 붕괴의 전조, 증상으로 비치기 시작했다. 박민석은 당황하여 뒤를 돌아보며 기술팀에게 눈짓을 보냈지만 그들 역시 모니터에 뜬 붉은 경고창들을 보고 사색이 되어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다. 서윤은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대며 이제 쇼타임은 끝났고 진실의 시간이 시작되었다고 중얼거렸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화면의 숫자들이 걷잡을 수 없이 춤을 추기 시작했고 긍정적인 예측치들이 순식간에 마이너스로 곤두박질치며 시스템의 오류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시작했다. 객석이 술렁이기 시작하자 박민석은 식은땀을 흘리며 마이크를 잡고 일시적인 네트워크 오류라고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시스템은 그의 통제를 벗어난 지 오래였다. 서윤이 심어놓은 백도어는 단순히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프로젝트의 원본 소스 코드가 작성된 날짜와 작성자의 이니셜 H, SC, Y를 화면 중앙에 팝업 창으로 띄워버렸다. 그것은 이 기술이 박민석의 창작물이 아니라 한소윤의 것을 훔친 작물임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였고 장내에는 경악에 찬 비명과 탄식이 터져나왔다. 박민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스크린을 멍하니 바라보았는데 그의 다리는 공포로 인해 후들거리고 있었고 그의 성공 신화가 무너지는 소리가 귓가에 윙윙거렸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는데 서윤은 추가적인 명령어를 입력하여 박민석이 이 프로젝트를 위해 불법적으로 자금을 세탁하고 횡령한 내역이 담긴 비밀 장부 데이터까지 스크린에 전송해버렸다. 화려한 그래프가 사라진 화면에는 카이로스 캐피털의 이중 장부와 불법 거래 내역들이 적나라하게 나열되었고 이는 단순한 기술적 결함을 넘어선 거대한 금융 범죄의 현장이 생중계되는 초유의 사태였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셔터를 눌러대기 시작했고 투자자들은 분노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해명을 요구했지만 박민석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통제실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강태주는 비서실장에게 신호를 보내 행사장 출입구를 봉쇄하고 경찰과 검찰, 수사관들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했다. 그는 서윤에게 이제 우리가 무대 위로 올라갈 차례라고 말하며 정장을 매무새를 가다듬었고 서윤 역시 결연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더 이상 숨어서 조종하는 그림자가 아니라 빗속으로 걸어나와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여왕으로서 세상 앞에 설 준비를 마쳤다. 두 사람은 통제실 문을 열고 무대 뒤편의 어둠을 뚫고 빛이 쏟아지는 무대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무대 뒤편 대기실 복도를 걸어가며 서윤은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태주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태주는 귓가에 속삭이듯 당신은 오늘 가장 빛나는 별이 될 것이고 나는 그 별을 지키는 밤하늘이 되겠다고 말해주었다. 그 말은 서윤에게 천군만마를 얻은 듯한 용기를 주었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태주와 함께 무대로 이어지는 계단을 올랐다. 이제 곧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거짓된 왕을 끌어내리고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선포할 시간이었다. 무대 옆 커튼 뒤에선 두 사람은 혼란에 빠진 행사장을 내려다보았는데 박민석은 보안 요원들에게 둘러싸여 험악한 욕설을 퍼붓고 있었고 객석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서윤은 그 광경을 보며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시원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한때 사랑했던 남자의 몰락을 지켜보는 씁쓸함도 함께 느꼈다. 하지만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은 없었고 그녀는 스스로 마이크를 집어들고 커튼을 젖히며 무대 중앙으로 걸어나갔다. 스포트라이트가 그녀를 비추자 소란스러웠던 장내는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고 모든 시선이 이 당당하고 아름다운 여자에게 집중되었다. 한서윤은 떨리는 목소리가 아닌 확신에 찬 목소리로 첫 마디를 떼었는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거짓된 기술과 탐욕으로 얼룩진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라고 선언했다. 그녀의 등장은 쇼케이스의 반전을 알리는 클라이맥스였고 동시에 박민석에게는 지옥문이 열리는 순간이었다. 강태주는 그녀의 한 발짝 뒤에서 묵묵히 그녀를 지키며 이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하고 있었다. 한서윤의 선언이 스피커를 타고 장내에 울려 퍼지자 혼란스러웠던 행사장은 순간적으로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고 수백 개의 시선이 그녀의 입술에 고정되었다. 그녀는 박민석이 훔쳐간 기술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논리로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전문 용어를 섞어가면서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명쾌한 비유를 들어 청중을 설득해 나갔다. 박민석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보안 요원들을 밀치고 다시 마이크를 잡으려 했지만 강태주가 눈짓으로 제지하자 건장한 경호원들이 무대 위로 올라와 박민석의 접근을 원천 봉쇄해버렸다. 서윤은 동요하지 않고 스크린을 가리키며 현재 붕괴된 시스템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마스터키가 자신에게 있음을 증명하겠다고 자신만만하게 공언했다. 박민석은 악에 바친 목소리로 저 여자는 미친 사람이며 자신이 차버린 것에 앙심을 품고 시스템을 해킹한 테러리스트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다. 그는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관객들의 동정심을 유발하려 했지만 이미 스크린에 뜬 횡령 장부와 조작된 데이터를 목격한 사람들의 눈초리는 싸늘하기 그지없었다. 서윤은 박민석의 발악을 비웃듯 가볍게 콧방귀를 뀌고는 준비해온 태블릿 PC를 꺼내 들었는데 그녀의 손가락이 화면 위를 스치자마자 뒤편의 대형 스크린에 복잡한 명령어가 입력되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중계되었다. 그녀는 박민석이 절대 알 수 없는 오직 원작자만이 알 수 있는 시스템의 핵심 코어 알고리즘을 수정하기 시작했고 붉은색 경고창으로 뒤덮였던 화면은 서서히 푸른색의 정상 상태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놀라운 광경에 객석에서는 탄성이 터져나왔고 날뛰던 데이터들이 거짓말처럼 안정을 되찾자 박민석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빗기가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서윤은 마이크를 잡고 이 시스템의 중추 신경망은 자신의 생체 리듬과 연동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타인이 강제로 조작하려 하면 스스로 자멸하는 방어 기제가 작동한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박민석을 향해 당신이 훔친 것은 껍데기에 불과했고 그 안의 영혼은 결코 훔칠 수 없었다고 일갈하며 그를 완벽하게 무력화시켰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승리가 아니라 창작자의 존엄성을 지키고 도둑질로 쌓아올린 가짜성을 무너뜨리는 정의의 심판이었으며 박민석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때 강태주가 서윤의 옆으로 다가와 마이크를 넘겨받았고 그의 중저음 목소리가 장내의 분위기를 다시 한번 장악했는데 그는 헬리오스 그룹의 CEO로서 중대 발표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현재 카이로스 캐피털이 저지른 사기 행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헬리오스가 전면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단순한 자선 행위가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비즈니스 전략이었다. 태주는 붕괴 직전인 카이로스의 우량 자산과 기술 인력을 헬리오스가 인수하고 그 책임자로 원작자인 한서윤 고문을 임명하여 프로젝트를 완성시키겠다고 제안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는 원금 회수의 기회를 주고 헬리오스에게는 경쟁사를 헐값에 삼킬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그야말로 신의 한 수와도 같은 제안이었다. 투자자들은 태주의 제안에 환호하며 박수를 보냈고 순식간에 여론은 박민석에 대한 비난에서 한서윤과 강태주에 대한 찬사로 뒤바뀌었다. 한편 무대 뒤편에선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오기 시작했는데 강태주가 미리 연락해둔 서울지검 특수부 수사관들이 들이닥친 것이었다. 그들은 횡령, 배임, 그리고 산업 스파이 혐의로 체포영장을 제시하며 주저앉아 있던 박민석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박민석은 억울하다며 발버둥 쳤지만 수사관들은 그를 강제로 일으켜 세워 끌고 나갔고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그 비참한 몰락의 순간을 쉴 새 없이 터뜨렸다. 박민석이 개처럼 끌려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한서윤의 표정은 묘하게 담담했는데 그녀는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시원함과 동시에 한때 사랑했던 남자의 말로를 지켜보는 씁쓸함을 동시에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고 이제 과거의 망령에서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음을 스스로 확인했다. 태주는 그런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고생했다는 짧은 위로를 건넸고 서윤은 그에게 감사의 눈빛을 보내며 비로소 긴장이 풀린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무대 아래의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내며 몰려들었지만 태주의 경호원들이 인간 벽을 만들어 두 사람을 보호했고 그들은
승자의 여유를 부리며 유유히 무대 뒤로 퇴장했다. 대기실로 돌아온 두 사람은 털썩 소파에 주저앉아 서로를 마주보며 웃음을 터뜨렸는데 그것은 거대한 전쟁을 치르고 살아남은 전우들이 나누는 안도의 웃음이었다. 서유는 태주에게 당신의 그 인수합병 제안은 정말 즉흥적이었냐고 물었고 태주는 윙크를 하며 당신을 믿었기에 가능한 도박이었다고 능청스럽게 대답했다. 사실 태주는 이미 이사회와 물밑 접촉을 통해 카이로스 인수에 대한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였지만 서윤에게 극적인 감동을 주기 위해 비밀로 했던 것이었다. 서윤은 태주의 치밀함에 혀를 내두르면서도 자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판을 깔아준 그에게 깊은 감동을 받았다. 이제 남은 것은 헬리오스 그룹 내에서의 서윤의 입지를 굳히는 일뿐이었는데 오늘 보여준 퍼포먼스로 인해 그녀를 의심하던 임원들도 모두 그녀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 분명했다. 태주는 서윤에게 앞으로 헬리오스의 기술 부문 총괄 부사장직을 맡아달라고 정식으로 제안했는데 이는 파격적인 승진이자 그녀를 자신의 곁에 영원히 붙잡아두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서윤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제는 도망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쳐 보이겠다고 다짐하며 태주의 제안을 수락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누며 새로운 파트너십의 시작을 알렸지만 맞잡은 손에서 전해지는 온길은 비즈니스 이상의 감정을 담고 있었다. 사건이 마무리되고 며칠 뒤 헬리오스 그룹은 대대적인 기자회견을 열어 카이로스 캐피털의 인수와 피해자 구제책을 공식 발표했다. 한서윤은 태주의 옆자리에 나란히 앉아 플래시 세례를 받았는데 그녀의 당당하고 지적인 모습은 연일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새로운 여성 리더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감옥에 갇힌 박민석과 해외로 도피하려다 공항에서 체포된 최유나의 소식이 뉴스 하단 자막으로 흘러나갔지만 서윤은 더 이상 그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태주와 함께 만들어갈 헬리오스의 미래와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싹트기 시작한 핑크빛 기류에만 머물러 있었다. 어느 늦은 밤 야근을 마치고 나온 두 사람은 한강변으로 드라이브를 나갔는데 차가운 강바람이 두 사람의 지친 마음을 위로해주는 듯했다. 태주는 차를 세우고 서윤에게 조심스럽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려 했지만 서윤이 먼저 선수를 쳤다. 그녀는 태주에게 당신 덕분에 다시 날 수 있는 날개를 얻었다고 말하며 이제는 당신의 비행을 돕는 내비게이터가 되고 싶다고 은유적으로 고백했다. 태주는 그 말을 듣고 환하게 웃으며 서윤을 품에 안았고 두 사람은 서로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말없이 한강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행복한 순간도 잠시 태주의 비서실장으로부터 긴급 호출이 걸려왔는데 해외 헤지펀드 세력이 헬리오스의 경영권을 위협하며 주식을 매집하고 있다는 첩보가 입수되었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박민석과의 싸움과는 차원이 다른 글로벌 투기 자본과의 거대한 전쟁을 예고하는 것이었지만 두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서윤은 태주의 전화를 엿듣고 즉시 태블릿을 꺼내 헤지펀드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시작했고 태주는 핸들을 꺾어 다시 회사로 향했다. 그들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고 둘이 함께라면 그 어떤 거대한 적과도 맞서 싸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그들의 표정은 비장하면서도 활기에 차 있었다. 강태주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서윤에게 다시 한번 밤을 새울 준비가 되었냐고 물었고 서윤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어주는 시앱을 하며 언제든지 환영이라고 대답했다. 차는 어둠을 뚫고 질주했고 두 사람의 앞날에는 또 다른 폭풍우가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 폭풍우를 즐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챕터의 시작이었으며 헬리오스의 전설은 이제 막 쓰이기 시작한 것이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육중한 정문이 열리고 쏟아지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서 한서윤은 짙은 선글라스를 쓴 채 무표정한 얼굴로 법원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는데 그녀의 뒤로는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호송차에 오르는 박민석의 처참한 모습이 오버랩되고 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으며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 점을 들어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중형을 선고했는데 이는 한서윤이 제출한 완벽한 증거 자료들과
헬리오스 법무팀의 집요한 공격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서윤은 호송차 창문 너머로 자신을 노려보는 박민석과 아주 잠깐 눈이 마주쳤지만 그녀는 그 어떤 감정의 동요도 느끼지 못했고 그저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를 보는 듯한 건조한 시선으로 그를 스쳐 지나갔다. 이제 그녀의 인생에서 박민석이라는 존재는 완벽하게 지워졌으며 과거의 악몽은 법원의 높은 담벼락 뒤로 영원히 격리되었다. 법원 앞에는 강태주가 보낸 검은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고 차문이 열리자 익숙한 향수 냄새와 함께 태주가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해 주었는데 그는 오늘 중요한 이사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마지막 싸움을 지켜보기 위해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달려온 것이었다. 태주는 서윤의 차가운 손을 잡으며 이제 정말 다 끝났다고 속삭였고 서윤은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등받이에 깊숙이 몸을 기대며 참아왔던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거리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서윤의 눈에 비친 세상은 어제와는 확연히 다른 색채를 띠고 있었는데 그것은 자유라는 이름에 필터가 씌워졌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태주에게 오늘은 회사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고 태주는 기사에게 눈짓을 보내 차를 교회로 돌리게 했다. 두 사람은 태주가 소유한 경기도 가평의 조용한 별장으로 향했는데 그곳은 울창한 숲과 호수가 어우러진 평화로운 장소로 세간의 이목을 피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곳이었다. 별장에 도착한 두 사람은 넥타이와 하이힐을 벗어던지고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은 뒤 테라스에 앉아 호수를 바라보며 와인을 마셨는데 붉은 노을이 호수면에 비쳐 장관을 이루고 있었다. 서윤은 와인잔을 돌리며 지난 1년간의 시간들이 마치 꿈만 같다고 회상했는데 비행기 안에서 울고 있던 자신이 지금은 대한민국 재계서열 1위 기업의 부사장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고백했다. 태주는 서윤의 머리카락을 넘겨주며 그것은 꿈이 아니라 당신이 흘린 땀과 눈물이 만들어낸 정당한 결과라고 말하며 그녀의 노력을 인정해 주었다. 시간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헬리오스 그룹이 카이로스 캐피털을 인수한 지 1년이 넘어가고 있었고 한소윤 부사장의 지휘 아래 새롭게 출범한 헬리오스 테크놀로지는 세계적인 AI 솔루션 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었다. 서윤은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 당당한 리더로서 조직을 이끌었는데 그녀의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십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은 임직원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기에 충분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내에 여성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후배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었다. 업계에서는 그녀를 철의 여자라고 부르며 두려워하면서도 경외했는데 이는 그녀가 보여준 압도적인 실력과 도덕적 선명성 때문이었다. 하지만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정 속에서도 강태주와 한서윤의 관계는 여전히 미묘한 줄타기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두 사람 모두 워커홀릭적인 성향이 강해 사적인 감정을 업무보다 우선시하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이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두 사람이 사귄다는 소문이 공공연한 비밀처럼 퍼져 있었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서로에게 확실한 정의를 내리지 않은 채 비즈니스 파트너와 연인 사이의 모호한 경계선에 머물러 있었다. 태주는 서윤이 부담을 느낄까봐 적극적으로 다가가지 못했고 서윤은 자신의 성공이 태주의 후광 때문이라는 오해를 받기 싫어 스스로 거리를 두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속에 담긴 깊은 신뢰와 애정은 숨길 수 없었고 주변 사람들은 그들이 언제쯤 결실을 맺을지 내기를 걸 정도였다. 그러던 어느 날 강태주는 서윤에게 불쑥 영국 런던으로의 출장을 제안했는데 표면적인 이유는 유럽 지사 시찰과 신규 파트너십 체결이었지만 서윤은 태주의 눈빛에서 다른 의도를 읽을 수 있었다. 1년 전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그 노선, 그 시간대의 비행기표가 그녀의 책상 위에 놓여 있었고 서윤은 피식 웃으며 태주의 귀여운 계략에 넘어가 주기로 결심했다. 공항으로 가는 길은 1년 전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는데 그때는 도망치듯 떠나는 길이었지만
지금은 개선 장군처럼 당당하게 떠나는 길이었기 때문이었다. 공항 라운지에서 두 사람은 여유롭게 샴페인을 즐기며 출장 일정을 체크했지만 그들의 대화 주제는 업무보다는 런던의 맛집이나 뮤지컬 공연 같은 사적인 내용들이 주를 이루었다. 비행기에 탑승하여 퍼스트 클래스의 익숙한 좌석에 앉자 서유는 기시감을 느꼈지만 옆자리에 앉은 태주의 표정은 그때와 달리 한없이 부드럽고 편안해 보였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안전 고도에 접어들자 태주는 승무원에게 부탁해 기내 조명을 어둡게 조절하고 서윤에게 조그만 벨벳 상자를 내밀었다. 그것은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니라 투박하지만 세련된 디자인의 만년필이었는데 뚜껑에는 그녀의 이니셜과 함께 나의 영원한 파트너에게라는 문구가 정교하게 각인되어 있었다. 서윤이 의아한 표정으로 태주를 바라보자 그는 쑥스러운 듯 목을 가다듬으며 1년 전 당신이 내 서류를 수정해주던 그 붉은 만년필이 내 인생을 바꿨듯이 앞으로 써내려갈 당신의 인생에 내가 함께하고 싶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서윤은 만년필을 어루만지며 눈시울이 붉어졌는데 그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그녀의 능력을 존중하고 그녀의 존재 자체를 사랑한다는 태주의 진심 어린 고백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태주에게 자신은 까다롭고 일 중독에다가 성격도 좋지 않은 파트너라고 농담처럼 말했지만 태주는 그런 당신이라서 내가 반한 것이라며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좁은 기내 안에서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고 그 순간 주변의 소음은 모두 사라지고 오직 두 사람의 심장 소리만이 크게 울려 퍼지는 듯했다. 태주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서윤에게 다가갔고 서윤 역시 피하지 않고 눈을 감으며 그의 입맞춤을 받아들였다. 1만 미터 상공에서 나누는 두 사람의 입맞춤은 달콤하면서도 격정적이었는데 그것은 지난 1년간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일시에 터져나오는 순간이자 서로에 대한 확신을 확인하는 의식과도 같았다. 태주는 입술을 떼고 서윤의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맞대며 사랑한다고 나직하게 속삭였고 서윤은 태주의 목을 끌어안으며 나도 사랑한다고 화답했다. 창밖에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별들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고 비행기 날개 끝에서 반짝이는 항법등은 마치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는 등대처럼 보였다. 그들은 더 이상 외로운 섬이 아니었고 거친 폭풍우를 함께 헤쳐나갈 든든한 동반자로서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런던에 도착한 두 사람은 빡빡한 업무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틈틈이 데이트를 즐겼는데 템스 강변을 산책하고 하이드파크에서 피크닉을 즐기는 그들의 모습은 영락없는 평범한 연인들이었다. 파파라치들이 그들의 모습을 찍어 날랐지만 두 사람은 더 이상 카메라를 피하지 않았고 오히려 손을 잡고 당당하게 거리를 활보하며 공개 연애를 즐겼다. 언론은 세기의 커플 탄생이라며 대서특필했고 헬리오스 그룹의 주가는 두 사람의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일 상한가를 기록했다. 서윤은 태주와 함께 런던 아이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 런던 시내를 내려다보며 1년 전 이곳에서 복수를 다짐했던 자신에게 작별을 고하고 행복해질 자격이 있는 새로운 자신을 맞이했다. 출장의 마지막 날 밤 강태주는 호텔 펜트하우스에서 서윤을 위한 작은 파티를 열었는데 그곳에는 화려한 꽃장식이나 촛불 대신 두 사람이 함께 진행했던 프로젝트의 결과 보고서들이 벽면 가득 전시되어 있었다. 태주는 서윤에게 이것들이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역사이며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는 이것보다 훨씬 더 위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정식으로 프러포즈를 했는데 이번에는 만년필이 아닌 심플한 백금 반지를 꺼내들며 나와 결혼해서 평생 나의 조종사가 되어달라고 부탁했다. 서윤은 웃음과 눈물이 뒤섞인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고 태주는 환호성을 지르며 그녀를 안아 올리고 빙글빙글 돌았다.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서윤은 창밖으로 떠오르는 아침 해를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았는데 고통스러웠던 시련이 결국은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진정한 사랑을 찾게 해준 계기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옆에서 잠든 태주의 얼굴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다가 노트북을 켜고 새로운 프로젝트 기획안을 작성하기 시작했는데
문서의 제목은 헬리오스의 새로운 도약이었다. 그녀의 타자 소리는 경쾌하게 울려 퍼졌고 화면 위로 채워지는 글자들은 희망과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이제 누군가의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세상을 바꾸기 위해 펜을 들었고 그 이야기는 끝나지 않고 영원히 계속될 것이었다.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한다는 안내방송이 나오고 비행기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두 사람은 손을 꽉 잡으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게이트가 열리고 수많은 인파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그들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고 그들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한서윤과 강태주, 이 두 사람의 비행은 이제 막 이륙했을 뿐이며 그들이 날아오를 하늘은 끝없이 넓고 푸르렀다. 밤 비행으로 시작된 그들의 인연은 찬란한 아침 햇살 속에서 완성되었고 그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것이다.